그 업무 지시를 보통 이렇게 뭐 이렇게 차분하게 할 때도 있지만 굉장히 화를 낼 때도 있죠. 성질 내면서 막 할 때가 있잖아요. 예. 그건 어떻게 통역을 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만나본 최고학력의 일용직이십니다. 통역사의 길을 선택하시고 나서 아 이거 내가 잘못했겠나 라고 판단이 되실 때도 있었어요? 아, 많았죠. 왜? 난 겨울에 뭘 해야 되나? 나 고구마를 팔아야 되나? 막 이러면서. 또 하나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AI가 막 이렇게 나오고 인공지능이 나오고 하고 예. 있잖아요. 이게 대체가 될 수 있는 직업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박사과정에서 그 부분을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기계 번역은 네. 많은 부분 대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번역은요? 예, 번역은. 왜 그러냐, 그리고 번역도 어떤 번역인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계약서 번역이에요. 근데 기계 번역이 100% 다 맞다고 가정을 할게요. 100% 다 맞다고. 그럼 기계 번역에다가 계약서를 맡길 수 있느냐? 이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계 번역이 2030년에 굉장히 좋아져서 거의 99% 맞아요. 근데 내가 외국에 있는 병원에 갔는데 몸이 아파요. 수술을 받아야 돼서. 그때 그 99% 맞는 기계 번역을 쓸 수 있느냐? 전 못 쓸 것 같아요. 아, 그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예, 내가 예를 들어서 외국의 법정에서 체포가 됐는데 기계 번역이 99% 맞다고 그걸 쓰래요. 전 못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도가 낮은 일? 뭐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에어비앤비 후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기계 번역 써도 되죠. 좋은지 나쁜지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좋은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지 나쁜 단어들이 이 집은 좋은 집이야 라는 판단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비즈니스나 중요한 국가 사업이나 내 인체의 안위가 달려있는 중요한 일에는 기계 번역조차 쓰지를 쓸 수 있을까 생각하면 그쵸. 그래서 사람 개입이 통역 쪽에서는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계 번역이 제 아무리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리는 없거든요. 정상급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회의에서. 그리고 음성 인식이 아직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번역 쪽에서는 중요도가 떨어지는 일들은 상당 부분 대체가 될 수 있고 물론 그것도 사람이 고쳐야겠죠. 고치고 맞다라는 거를 확인해주는 작업이 있어야겠죠. 근데 뭐 그거조차 필요 없는 뭐 단순 후기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의 SNS 메시지라든지 그런 거 정도야 그냥 할 수가 있겠죠. 그냥 관광 가이드라든지 이런 건 그냥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선이 어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선까지 올라올 수 있고 어디서 선을 그어서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 이거는 사람이 안 해도 되는 일. 사람이 안 해도 되는 일은 기계한테 시키면 좋죠. 그렇죠.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아무리 대체가 된다 하더라도 어느 선 이상은 못 넘어가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하겠네요. 남는 부분은 반드시 남겠죠. 아까 특히 말씀드린 의료나 법무 이쪽은 전 불가능하다고. 왜냐면은 이거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 나와가지고 사람보다 사고 덜 낸다 그러잖아요. 데이터적으로. 근데 거기다가 내 애 태우고 잘 수 있냐라는 거죠. 그거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장벽의 문제인 거죠. 지금 일을 하시면서 지금 내가 이 통역사의 길을 선택하길 잘했다고 생각되실 때가 어떤 때예요? 일단 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워요. 시간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일 수 있는데 통역 하나를 하게 되면은 그 회의가 9시간, 10시간 이루어지는 일은 많지 않아요. 길어야 8시간, 짧으면 2시간, 3시간짜리 회의이기 때문에 절대 근무 시간은 짧아요. 가서 통역을 하는 시간이 2시간, 3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2시간, 3시간짜리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10시간, 20시간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경우는 또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자유롭게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내 시간이 자유롭고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가지 않아도 되니까요. 뭐
공부하다가 텔레비도 보고 딴청도 할 수 있죠. 네. 대신에 이제 물리적인 시간은 좀 짧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일 하는 게 재밌어요. 지금 그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재밌는 일 하는데 네. 그걸로 생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그렇죠. 내가 즐거운 일을 하면서. 예. 네. 싫은 일을 하면 생활 유지가 되는 거랑 네. 좋은 일 하면서 생활 유지가 되는 거랑은 그렇죠. 삶의 질이 많이 달라지죠. 예, 가장 근본적인 차이인 것 같아서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저한테는. 내가 일을 잡고 싶으면 잡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들어오면 잡아야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있을 때 바짝. 예, 그럼요. 이게 왜냐면은 나쁘게 얘기하면 일용직인데. 네. 비정규직이니까. 예, 비정규 네. 일용직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생각해 볼게요. 내가 오늘 네. 이 일을 하면은 네. 하루 통역료는 9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네, 들어서. 근데 오늘 일을 안 받고 놀았어요. 네. 근데 오늘 놀면서 친구들이랑 밥 먹는데 30만 원을 썼어요. 네. 그럼 마이너스가 120만 원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하루 놀자고 이제 마이너스 120만 원을 쓴 거를 물론 뭐 부자이신 분들이야 뭐 네. 하루에 뭐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2000만 원도 쓰시겠습니다만 네. 저 같은 그냥 일반 시민들은 네. 일 안 하고 하루 놀았는데 마이너스가 120이야 이러면은 그렇죠. 그 죄책감을 네. 감당하기 어렵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만나본 최고학력의 일용직이십니다. 직업이 되기까지가 그러면 사실 공부 기간이 굉장히 긴 직업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통역사다라고 이제 업계에 처음으로 딱 발을 내디뎠을 때가 나이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31살이죠. 예. 아, 31살. 예. 아, 그때는 회사에 먼저 계셨어요? 예, 있었죠. 아, 회사에 계신 것 자체가 일단 커리어고 직접적으로 다른 곳에 본인에 대한 영업은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프리랜서 하기 위한 예, 영업이요. 예, 예. 그거는 이제 2010년이었는데요. 네. 사실 그때는 영업이 별로 필요가 없던 해였어요. 2010년이 그 이명박 대통령의 G20가 네. 있던 해잖아요. 네, 네, 네. 근데 G20급 행사가 열리면은 네. 행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부대 행사가 뭐 G20 관련 일단 정상들이 오기 때문에 네. 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올 거고 네. 사업하시는 분들도 어떻게든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할 거고 그래서 저는 네. 운이 굉장히 좋았어요. G20 할 때 나와가지고 네. 혜택을 많이 받죠, 저는. 아, 예. 아, 그때는 너무나도 수요가 많을 때였나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네. 엄청나게 일을 벌일 때라, 예, 지금이야, 계시지만, 예.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뭐, 네. 어쨌거나 일은 많이 벌인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회의가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국제회의가. 예, 간접적으로 전 이익을 많이 봤죠. 아, 반사 이익을 많이 보신 거예요, 예. 정말. 아, 주변에서도 많이 도와주셨고요. 그리고. 또 그거 자체가 또 커리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한 건 한 건 하는 것 자체가. 네. 그러면은 반대로 또 이 통역사의 길을 선택하시고 나서 아, 이거 내가 잘못했겠나라고 판단이 되실 때도 있었어요? 아, 많았죠. 많았어요? 많았죠. 어떤 때? 아까 얘기한 그 그랜드 슬램이 다가오는 그 순간, 아,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프리랜서 겨울에 일이 별로 없어요, 통역사들이. 네. 근데 이제 아까 G20 때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10월, 11월 좋았죠, 가을.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있던 회사가 SC제일은행에 상견통역사로 있었어요. 네. 굉장히 아늑하고 네. 통역사들 사이에서도 좋은 직장으로 꼽히는 외국계 네. 은행이에요. 네. 그래서 거길 그만두고 나올 때 사람들이 다 네. 그랬어요. 그 좋은 데를 네. 왜 그만두고 나오냐.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젊고 네. 큰 포부를 갖고 나온 건데 네. 2010년 겨울이 되니까 일이 네. 없잖아요. 그럼 이제 광화문 이제 지나가다가 네. SC 본사를 보면서 네. 아, 내가 저기를 왜 나왔을까. 친구들이랑 술 먹고 지나가다가 SC 네. SC 간판만 보이면은 아, 내가 저기를 왜 나왔지? 막 처음에는 완전히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요. 네. 처음 프리랜서 2, 3년은 힘들어요. 말이 좋아 프리랜서지 일 없으면 백수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 2, 3년은 회사 나온 거를 막 후회했죠. 특히 네. 겨울 때마다 아, 네.
난 겨울에 뭘 해야 되나, 난 고구마를 팔아야 되나 막 이러면서. 그럼 그때 회사를 그만두실 때 예. 결정적으로 어떤 일 때문에 그만두신 거예요? 일단 프리랜서 동시통역사는 계속 하고 싶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학자금 대출 받아서 다녔는데 네. 맨날 그래서 학자금 다 갚고 네. 한 1년 버틸 수 있는 돈 한 2, 네. 3천 정도 기초생활비가 있으면은 네. 나가서 한번 프리랜서를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2010년 가을이 네.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G20도 있었고 네. 주변에서 일을 문의하는 사람도 많았고 네. 일을 해보겠냐는 사람도 있었고 네. 마침 학자금 대출은 다 갚았고 네. 통장 잔고가 2천만 원이 넘게 있었고 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갖춰진 상황이었어요. 모든 네. 게. 네. 아, 네. 그래서 딱 그만두고 나온 거죠. 지금 안 나가면 이제 못 나간다. 그쵸. 네. 왜냐면은 그때만 해도 나이가 젊었으니까 네. 나가서 실패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나이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나이가 들면은 네. 나가서 실패하면은 이건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 예. 아. 어린 나이니까. 네. 결혼을 몇 살에 하신 거예요? 결혼 저 39살 때요. 예, 결혼도 39이요? 예, 결혼도 늦은 편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그때 이제 딸린 가족도 없었겠다. 그쵸. 나올 때는 딸린 네. 가족도 없었겠다. 뭐. 아, 그러니까 이제 그 SC 은행에서 상근 통역사로 계실 때는 예. 급여가 어느 정도 되셨어요? 그때 연봉이 네. 7천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7천이요? 예. 아, 좋았죠. 엄청 세네요. 예. 그게 입사 초봉이요? 초봉이 아니죠. 거기서 이제 외국계다 보니까 네. 인정받고 뭐 하고 하면은 네. 대학원 인정받고 예. 이런 식으로요. 네. 뭐 약간 그런 식이에요. 외국계라 엄격해요. 3개월 처음에 딱 수습하고 그때는 별로 안 좋게 주고 네. 외국인 뭐 임원들이 인정해주고 하면은 네. 그때부터는 더 주고 조금 더 있으면은 정말 잘한다 싶으면은 뭐 원하는 만큼 주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업계 대우 잘할 수 있는 대우 수준으로 주고 네. 그런 거는 외국계가 참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 배우자분은 한국계에 있어요. 한국계. 한국계는 어떤가요? 한국계는 외국계만은 못해요. 네. 한국계는 그냥 어떻게 책정을 하나요? 그냥 대학원 졸업한 그 사원들의 연봉에 이렇게 맞춰서 나오나요? 이게 통역 번역이 네. 아주 일반적인 직군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임금 격차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높은 데는 아주 높은 경우도 있고 네. 낮은 데는 아주 심하게 낮은 경우도 있어서 이게 뭐 대학 졸업자 뭐에 맞춰서 준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조금 모해요. 그래서 그냥 주는 게 주는 거고 받는 게 받는 네. 거인 형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희귀 직군이다 보니까 희귀 직군이어서 네. 거기에서 나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희귀 직군이지만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데 가끔은 꼭 필요하고 뭐 이제 네. 이런 식이 되면은 네. 그 사람에 대한 회사의 의존도 그리고 그 사람이 회사에 기여하는 바가 각각 다를 거잖아요. 네. 거기에 따라서 연봉이 천차만별로 달라요. 그렇겠네요, 정말. 저 은행에 있을 때는 거의 매일 통역했어요. 매일 3-4시간씩 통역을 하기 때문에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네. 그리고 그 부서장, 상무님이 외국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통역사가 없으면 상무님이 업무 자체가 안 돼요. 그 직원들이 외국계 은행에 다니고 있다고 해서 다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닌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제일은행이 제일은행이었다가 SC 제일은행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던 직원들을 인수합병을 한 은행이기 때문에 네. 영어를 신규 채용된 직원들은 잘 하죠. 근데 네, 다 어느 정도 이제 뭐 토익이고 뭐고 다 보고 이제 들어왔으니까. 근데 예전부터 계시던 제일은행 출신 부장님, 차장님들 이런 분들은 영어를 한마디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임원진 회의를 하면은 네. 영어로 진행이 되니까. 아니면 한국어로 진행을 하고 외국인 임원들은 알아서 영어로 들어라라고. 그럴 때는 한국어로 진행되면 이제 임원분들한테 영어로 말씀을 해주시는 역할이었고. 왜냐하면 한국인이 주니까 네. 한국어로 주로 진행되고 한국어로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 하는지를 외국인 네. 임원한테 얘기를 해주면은 네. 외국인 임원이 듣고 또 얘기하면은 그걸 다시 한국말로 전달하고 그런 유저 회의가.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 상근 통역사로 계신다길래 회사에서 그렇게 통역할 일이 많은가 했더니 정말 그렇게 보니까 정말 많겠네요. 회사마다 천차만별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네. 게 많은 회사는 정말 죽도록 많은 경우도 네. 있고요. 어떤 회사는 막 인터넷 쇼핑을 죽도록 해도 한가할 정도로 한가한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런 회사 있잖아요. 뭐 외국계 회사인데 네. 컨퍼런스 콜이 하루에 30분씩 매일 있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통역사는 꼭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다고 통역사 일이 많은 건 아니에요. 네. 근데 하루에 30-40분씩은 꼭 있어야 돼요. 네. 그럼 뭐 쇼핑 죽도록 하다가 네. 1시간 정도만 회의해주고 퇴근하면 되는 그런 회사도 있어요. 그러면은 또 궁금한 건데, 임원분이 이제 한국 그 은행에 계실 때, 임원분은 외국인이에요? 예. 이제 영어권 분이시고, 한국 뭐 부장님한테 뭐 업무 지시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통역해 주실 때가 있죠? 그쵸. 그 업무 지시를 보통 이렇게 뭐 이렇게 차분하게 할 때도 있지만, 굉장히 화를 낼 때도 있죠. 성질 내면서 막 할 때가 있잖아요. 예. 그건 어떻게 통역을 해요? 거기서부터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니까 통역이 예. 역할을 그렇게 정해. 나는 그냥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중개하는 사람이고, 네. 내 인격이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단순 중개인이야. 네. 그러면은 막 소리 지르면서 하는데 같이 소리 지르긴 좀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 억양과 톤은 지켜줘야 되잖아요. 네. 막 소리 지르면은 네. 부장님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네. 교정이 필요하겠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것도 부장님도 또 듣고 끄떡끄떡 하세요.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에는 좀 어색한데요. 네. 같이 한 1, 2개월 하다 보면은 빙의가 되나요? 일상이 되고, 그리고 제가 약간 화를 내도 네. 그분들도 아세요. 나중에 그걸 끝나 얘기 아까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뭐 제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그쵸. 그분들도 이해는 하세요. 좀 더 원작에 충실하게 통역을 했을 뿐. 예, 원작에 충실한 통역이라 그랬다. 그리고 또 워낙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또 그렇게 내가 욕먹을 짓 했지 뭐 이러면서 그냥 좋게 넘어가 주세요.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에는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쵸. 예. 근데 그것도 외국인 상사마다 다른 게 네. 합리적이고 네. 꼬치꼬치 따져서 화를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럼 그거는 통역을 하면서도 네. 말이 되니까. 네. 그리고 욕먹는 사람들 그래 내가 네. 잘못해서 욕먹는 거니까 이게 되잖아요. 납득이 되니까. 네. 근데 그냥 상사가 그냥 나쁜 놈이에요. 그냥 네. 그냥 막 화내는 거예요. 막. 네. 그냥 오늘 기분이 나빠. 네, 오늘 기분이 나빠요. 그냥 뭐 종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이제 그런 거는 네. 감정 소모가 심하죠. 저희도 이제 가면은. 그쵸. 예. 그거 진짜 난감하겠네요. 예. 그 옛날에 뭐 개그 프로도 그런 거 있지 않았나요? 뭐라고 하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팍 화내고 라고 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진짜 그렇겠네요. 그럼 배우자분은 계속 지금 이딴 회사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신 예. 거고요. 그럼 서로 어쨌든 같은 직업을 공유를 하셨으니까 굉장히 두 분 사이에 대화가 많으시겠네요. 일단 직업적으로는 대화가 많고 네. 서로 모르는 부분이나 도와줄 네.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직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거는 네. 편한 것 같아요, 서로. 서로의 직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다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저 같은 경우에 네. 내일 국방부 장관 회의가 있어요. 예를 네. 들어서. 네. 그러면은 사안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네, 그쵸. 통역 무게도도 높고. 네. 그러면 저는 전날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거고 네. 집에 계속 방에서 신문 기사 같은 거 다 보겠죠. 네. 국방부 장관 관련된 네. 모든 거를 다 보겠죠. 근데 같은 직군에 있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그래. 네. 와서 뭘 잘해준다기보다 네. 그냥 냅두죠. 내비두는 거. 네. 그거 자체도 상당히 큰 도움이거든요. 제가 한 달 전쯤에 이제 와이프가 저한테 그 유머 글을 하나 보내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와이프를 만족시키는 법은 뭐 이제 고민을 들어주고, 뭘 해주고, 기념일을 챙겨주고, 선물을 해주고, 뭐 이렇게 한 20가지 있었어요. 예. 이제 남편을 만족시키는 법은 첫 번째,
밥을 먹인다. 예. 두 번째 재운다. 예. 세 번째 그냥 내비둔다. 내버려두면은 내버려두는 게 큰 도움이 되죠. 그쵸. 회사 다니면서 프리랜서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셔서 나갈 때는 이제 어떤 큰 비전을 갖고 나가셨을 거잖아요. 그쵸? 나가서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제일 달랐던 건 뭐예요? 이거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많이 다른데? 이게 내가 예상했던 거? 아니, 내 계획하고 이거 많이 틀어졌는데? 하는 부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 제일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나름 좋은 회사에 있었고 네. 거기서 인정받던 통역사인데 네. 밖으로 나왔잖아요. 네. 여기는 또 다른 세계에 들어온 느낌이더라고요. 그 이전의 경력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내가 그 전에 뭘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는 이제 현장에 나가서 네. 입으로 나를 입증하는 것밖에 없는 세계더라고요. 네. 이전에 뭘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날 네. 현장에서 네.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세계예요. 그래서 그게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였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게 쌓이면은 경력이 쌓이면은 그 경력 자체로 인정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시험 보는 느낌이고 매일매일 그걸로 그날 그 고객한테 평가를 받는 거지. 그게 뭐 예전에 이 사람이 잘했다고 해서 다음날 못한 게 용서되거나 그런 분야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날은 스스로한테 굉장히 만족하고 고객도 만족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날은 고객도 불만족하고 저도 저한테 스스로 불만족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매일매일이 새로워요, 좀. 그러니까 그거는 나쁘게 얘기하면 불안정성인 거고 좋게 얘기하면은 역동적인 거죠. 근데 그거는 좀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회사에 있을 때랑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회사에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상무님 매일 통역을 하다가 잘 하다가 다음날 실수를 했어요.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상무님이 괜찮아, 너 평소에 잘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안인데 밖에서는 그게 필요가 없던 거죠. 왜냐면 이 사람이 누군지 오늘 날 처음 본 고객은 모를 뿐더러 그걸 이해하고 싶은 마음도 없겠죠. 그쵸. 그걸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 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쵸. 안다고 하더라도 오늘 내가 큰 돈 들인 회의가 망했으면은 그냥 망한 거죠. 그 이상의 게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매 순간 그 순간 그냥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쵸. 이 직업 자체가 굉장히 긴장의 연속일 것 같은데 예. 이거 어떻게 버티는 게 괜찮으세요? 멘탈적으로 원래 강한 분이신가요?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직업을 좋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한 직업이에요. 그래서 싫어하는데 이거 하면은 이건 정신병 생기겠더라고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멘탈도 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처음에는 안 그런데 하면 이렇게 점점 대범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 앞에 쓰는 것도 별로 안 두려워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성격적으로 완벽주의가 있으신 분들은 동시통역하면은 그게 더 어떻게 나를 스스로 막 올가맬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거는 그렇죠. 굉장히 힘들죠, 정신적으로. 그것 때문에 완벽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통역의 속성상, 특히 동시통역의 속성상 100%가 안 되거든요. 특히 언어 어순도 다르고 전문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한 90% 정도만 전달 잘 해줘도 잘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100%를 타겟팅을 한다? 내가 100%를 타겟팅하는 것도 문제고 고객이 100%를 타겟팅하는 것도 문제고 둘 다 문제죠. 어차피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 정도는. 예를 들어 100%가 되려면은 준비를 굉장히 잘 해주셔야죠. 대본이 다 있고, 뭐 대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발표할 파워포인트 자료 다 주고 우리는 이런 기조로 발표할 거고 내가 무대에 올라가서 통역사 친화적으로 천천히 깨끗하게 발화할 거고 모든 게 다 그 조건들이 다 맞춰줘야지 100%가 가능한 거죠.